다 오셨으면 다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네, 최후 변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유로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아까 검찰에서 한 이 최종 의견 및 구형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초두에 뭐 그냥 구형만 하면 되지, 뭐 최종 의견 뭐 이래가지고 또 사실관계를 또 다시 다 되짚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하고 나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면서 하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다 터졌던 사실관계를 다 완전히 확정된 사실관계로 놓고서 피고인을 완전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러면 재판을 못하러 했으며, 이걸 유지한다면 저희도 한번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새로 이론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변호인의 최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개괄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주된 공소 사실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에 대해서 먼저 변론하겠습니다. 특검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으면 피고인 박성재, 앞으로는 그냥 피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도 곧바로 그 자체로 내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발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으로 그 요건이 합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할 것이고, 만일 요건이 불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 즉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있었느냐, 이 점을 필요로 하고, 또 폭동을 수반하고 있어야 비로소 내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시각에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로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 행위가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다는 질의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엄은 곧 위헌이고 내란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그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인식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계엄이 해제될 것이니 계엄이 지속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을 보유하고 그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헌법과 계엄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 및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될 생각 되겠지만,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대학교 헌법 및 형법 강의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계엄이나 내란이나 평소 모두 거의 발생하는 일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수사하거나 살펴볼 일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까지 미리부터 상세하게 기억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법률 전문가의 한 사람인 바로 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2025년 9월 4일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 수사 상황 백브리핑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보면, 저희도 비상계엄은 법조인이어도 언제 선포가 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상계엄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아마 다들 황망하였을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뭐고 어떤 경우 선포되는 거고 어떤 경우 해소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생각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해제돼야 하는 것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위 발언도 소위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평소 경험하거나 사건으로 처리해보지 못했던 헌법과 계엄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 및 내란죄 구성 요건을 미리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학창 시절에 12.12 군사 반란, 광주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으며 초임 검사 시절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이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을 지켜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비상계엄은 군대를 동원한 무력의 실제 사용으로 인해서 국지적 유혈 사태 및 폭동이 유발되는 등 명백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를 할 그 당시에는 아직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무력으로 제압한다는 사정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정치활동 금지 및 국회의원 체포 등이 언급된 포고령이 발령되기도 전이라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피고인이 과거 경험했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과 같은 정도로 인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요건이 불비하다는 취지로 말리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통령의 확고한 잘못된 상황인식과 의지에 밀려 이를 저지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당시 내란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발령된 계엄 상황에서 그나마 법질서와 법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혹시 마이크를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공소장에 특정한 법무부 3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시는 모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로서는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아직 계엄 포고령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초동 조치를 확인한 간부회의 종료 이후 입수한 포고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비로소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포고령은 23시 20분 넘어서 선포됐고 23시 30분 전후로 최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검의 주장처럼 23시 01분경부터 23시 05분경 사이에 피고인이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하였다면 그 시각은 포고령이 선포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개최되었던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특검 수사 당시의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간부회의가 끝날 무렵
아마 유혁 감사관이 들어왔다 나간 이후로인데 누군가 포고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참석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당시 회의실에 비치된 TV는 켜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간부회의 마칠 무렵에 포고령 이야기를 듣고 집무실에 들어와 법전과 헌법책을 찾아보고 비서실에서 출력해서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되는 포고령 인쇄물을 검토했고 그때쯤 들어온 법무실장과 대화를 하면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국회에 군입 투입되는 장면도 간부회의 종료 후 집무실에 돌아와 TV를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중요 임무 수행 지시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당일날 저녁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라는 점만을 입증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저녁 식사 중 연락을 받고 식사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달려왔기 때문이지 대통령과 무슨 사전에 내란을 공모하였기 때문은 아니며 이 점과 관련해서 특검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어떤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A4용지 종이 2장을 꺼내서 힐끗 잠깐 눈길을 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특검은 이를 기초로 그 문건이 대통령의 지시 문건과 계엄 포고령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제일 먼저 법무부 비상간부회를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전화한 것은 그 3명에게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회의 시에도 피고인이 3개 부서의 업무에 언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대화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였을 뿐이고 관련하여 어떤 임무 수행을 지시받은 바는 일체 없으며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었던 바 특히 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이 6개 부처에 대한 업무 부탁을 할 때에도 법무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특검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업무 지시 문건 존재 자체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해당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인이 당시 A4 용지 2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용지가 바로 대통령의 지시문서와 계엄 포고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해서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이런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특검의 주장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합리적인 의심도 허용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요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절대로 그것만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아무런 입증이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A4 용지 2장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대통령실에 분류하기 전 공적인 사적인 업무 그 과정에서 받았던 다른 내용이 담긴 메모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렇게 사소한 메모이기 때문에 꺼내서 그 용지의 이면을 활용해서 당시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메모를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건네준 후에도 여전히 여러 장의 문건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그 내용이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특검의 추측대로 법무부에 지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러면 경황이 없어서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지시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이 종이 2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사전에 계엄 포고령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은 형사소송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추측이나 억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적어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엄 포고령을 한번 읽어만 보더라도 이건 계엄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그 기재가 있는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말미 부분에 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라는 정말 뜬금없고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읽어보았다면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은 법 기술자에 불과한데 그 법 기술적 실력을 발휘해서라도 최소한 12.3 비상계엄의 간판이자 얼굴인 계엄 포고령의 내용만큼은 이대로 발령되어 저작거리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외형적으로라도 헌법과 법률의 특에 맞는 것처럼 최소한의 분식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계엄 포고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엄 포고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들었을 법리이자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명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재판 현실을 살펴보면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법을 선언하고 판단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일부 법관들조차 그 대명제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사건을 너무 쉽게만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차라리 본 변호인의 그릇된 편견이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이 사건 재판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연구될 한 사례가 될 것임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게 될 것인데, 부디 충실한 검토와 논증을 거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형사재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이 사건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장시간 노심초사 마음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그 추가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피고인 박성재의 변호인인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장기간 매주 2회의 공판을 진행하시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 주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검 측 검사님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는 본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나 신체는 물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법무부 검찰국,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대검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 및 그 주변은 물론 법무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9일과 11월 11일 등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2월 11일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6년 1월 19일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지금까지 약 16차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공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대통령 집무실 옆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수만 페이지의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재판에 출석해서 증거조사 과정을 옆에서 같이 증거조사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특검 측에서 최종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PPT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증거조사 결과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저 개인적인 심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조사 과정에 참여한 본 변호인은 오랜 기간의 공판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확인한 사실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시된 범죄 사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또는 법무부 공무원들이 처리할 거나 처리해야 했던 정상적인 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업무의 외관에 행위자인 피고인 또는 법무부 직원들의 행위 동기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당시 일부 정치 세력이나 그에 동조하는 유튜브 또는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통해 형성된 일부 여론에 터잡아 그 존재 사실조차 입증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문건에 따른 내란 중요 임무로 대체됨으로써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공소사실 중 본건 공소사실의 전제로 설정된 피고인이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규정한 점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차후 제출할 변론 요지서에서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그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에 형성된 검사로서의 오랜 인연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를 정치적 공동체라는 사적 결사체로 묶어서 윤석열, 김건희의 행위와 그 효력을 피고인에게로 자연스럽게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윤석열이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그 지위에서 한 모든 공적인 행위를 일거에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에 대한 종사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이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면서 당연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증 사실의 입증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윤석열, 김건희 등과 정치적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될 여지가 없어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공소사실을 우회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특별검사의 발상은 본건 공소사실이 증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및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각 3회에 걸쳐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등 위 두 특검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왔다는 점과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지시 요청에 따라 당시 검찰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종섭의 변호인인 김재훈으로부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던 윤석열에 대한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받았으며 법무부 조직을 활용하여 위 특검법 입법을 저지하고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명태균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피고인이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라는 논거로 들고 있는 앞서 본 사정들은 공소사실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주장이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윤석열 김건희와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또는 영부인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모호하여 행사사법에서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용납할 경우 그 자체로 행사사법의 증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는 2025년 11월 2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그 압수수색에 본 변호인이 참여하여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은 내란특검법 제2조 소정의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서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내란특검에서는 피고인을 본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범죄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체 판단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재판부께서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고 특검 측에서 본건 공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불필요한 증거조사로 인하여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하는 자체만으로 무용하고 번거로운 절차라는 생각으로 증거 신청 당시 구두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기한 바 있으나 특검 측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어 사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본건 공수사실이 내란특검법 제2조 소정의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 내란특검법 제2조에 대한 법률 판단은 이 부분은 내란특검법 제2조에 대한 법률 판단은 문제이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공수사실 요지는 2024년 5월 3일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2024년 5월 5일 17시 04분 피고인에게 검찰총장의 2024년 5월 3일자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전담 수사팀 설치 지시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보이는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보완요 제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시 28분경 김정숙, 김혜경, 김명수 수사지원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김정숙, 김혜경, 김명수 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경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을
부정하게 청탁하였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2024년 5월 5일 21시 50분경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무상 비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토록 하여 임세진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메시지 내용은 2024년 5월 5일 17시 04분경 검찰 관련 상황 분석 요라는 제목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같은 날 19시 28분경의 메시지는 권력층이나 권력자 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서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내용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검사는 2024년 5월 5일 21시 50분경 법무부 검찰국 행사기획과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보고를 김건희의 청탁에 의해 임서진에게 지시하여 보고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행사기획과장 임세진이 피고인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몇 시간 전에 김건희가 위 김정숙, 김혜경, 김명수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처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만을 호소하는 취지로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청탁한 메시지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공소 사실은 내란특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 판단이므로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공소사실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사실을 왜곡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김건희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무부 간부들로 하여금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공동변호인의 변론에 이어서 변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변론이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우리 법정 예절상 서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앉아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서서 변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변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수많은 사건 홍수 속에서도 이 사건에 관해서 특별기를 지정해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신 재판장님께 피고인을 대사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변호인 변론에 이어서 내란 중유의 종사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점에 관한 변론 핵심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된 이 변론 요지를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검사님께서 PPT를 통해서 하는 최종 의견이 너무나 공동변호인의 변론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몇 가지만 저희 준비한 변론문에 앞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님의 최종 의견서 이쪽에 보면
체포자 구금 대량 발생에 대비한 수용 공간 확보 계획으로 하면서 국군교도소 구금 수용 준비 이렇게 하면서 법무부 교정시설 활용 계획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법무부 교정부 수용실의 구금 운영을 준비시켰다 하는데 무슨 증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면에 2024년 12월 4일 01시 14분에 박승재 피고인이 교정본 보안과에 문구 수정을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박승재 피고인이 교정본부장 신용회에게 이 문건에 대한 수정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증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PPT는 참 현란하게 잘 작성을 하고 고생하셨는데 검사는 증거로 말해야지 이렇게 의혹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건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면에 01시 0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됐습니다. 00시 33분에 하달된 조절 석방 방안 관련 지시에 대하여 별도 중단 지시 없이 해당 문서를 계속 작성하게 했다. 이게 지금 피고인이 작성했다,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상황을 보면 계엄 찬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 이외에는 전부 다 계엄을 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증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대, 때주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득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아까 이건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만 이렇게 반대했다는 것은 김영경 장관의 아까 믿지 못할 그 증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검사님께서 이거는 제시를 하려다 그냥 넘어가시는데 내가 이걸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39면입니다. 이 피고인의 지시문건 포고령 수령할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김용현 장관의 현재 정의신문에서 68, 69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를 하는데 이게 아까 아침에 저희가 제시했던 문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지 이 문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검사님이 아까 쓴 이 PPT 보게 되면 청구인 대리인, 다시 말하면 탄핵의 청구 측인 청구인 대리인이 마치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시다고 했는데 총 몇 자 준비하셨어요? 하니까 3명, 4, 5, 6,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구인 대리인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 김영희 장관이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PPT에 아침 한 화담 정리해 주시죠. PPT를 한번 떴잖아요. 예, 제가 아침에 바로 지금 검사님이 제시한 그 39면에 있는 정거순번 김용현 598분의 김용 정의신문 조서가 바로 지금 정거순 598분 이 부분입니다. 동일합니다. 보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정거기록 16,687면, 668면, 688면 보게 되면 김용현이 예, 제가 졌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용희 장관이 모든 장관 줬다는 게 아니라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줬는데 직접 주지는 않고 대통령께 들여서 대통령을 건네서 줬다는 이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가지고 마치 법무장관이나 또는 외교장관 이외에 다른 뭐 행안부 장관이나 뭐 장관 다 줬다. 이런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된 변론 요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 40분경에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부터 윤석열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부터 용산 대통령실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8시 30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듣고서 피고는 대경 실색하고 당시 상황을 계엄을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안 된다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말렸습니다. 피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사전에 피고의 비상계엄 요건이나 내용 등에 대한 그 어떠한 법률 검사조차 시킨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국무위원 상황인식과 대통령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면서 피고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피고는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무위원 전원을 부르지도 않은 채 의사정국수에 해당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만 강희구 부속실장, 김정하 수행실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국무위원 의사정국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자마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아까 검찰 표현에 의하면 2분간 국무위원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인식과 대통령이 느끼는 상황인식은 다르다, 내가 모두 책임진다 는 말을 남긴 채 비상계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처음 2024년 12월 3일 22시 05분경에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정기소를 떠나려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며 손채를 심에 반대한 것이 CCTV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윤석열이 최상목, 조태일 장관 등의 반대에 따라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보류하고 다시 집무실에 들어갔지만 그 후에 몇 명 국무위원들이 대정기소에 입실하자 다시 대정기에 돌아와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만 밝힌 채 다른 국민들 의견을 듣지도 않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현실적 상황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비상계엄 선포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국민 생활의 안정과 법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 돌아가서 법무부 간부들과 회의를 통해 당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논의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피고인이 변필근 법무부 기술실장, 그리고 배상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신용희 교정본부장에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 선포된 것을 알고 있느냐, 빨리 청사로 들어오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심우정 총장에게 검찰총장에 전화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는지, 또 검찰 조직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마치 이것이 내란 중유의 종사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변호인이 비슷하게 변론한 것처럼 이 전화한 시각이 보게 되면 2024년 12월 3일 22시 57분에 임채진 검찰과장에게 10초, 23시 01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1분 16초, 23시 03분에 배상업 본부장에게 46초, 23시 04분에 신용의 교정본부장에게 1분 8초간 통화한 겁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내란 중유의 실행행위로서 첫째, 2024년 12월 3일 23시 03분에 배상업 본부장에 전화를 해서 계엄사로부터 출국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 검토를 대기시키라 한 사실. 두 번째, 12월 3일 23시 04분에 신용의 본부장에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 상황 아래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여력을 파악하라 하는 지시를 한 사실. 세 번째, 12월 3일 22시 57분에 법무부 검찰과장 임신이 전화를 해서 법무부로 복귀하라 지시를 하고 검찰총장 심우정과 두차 통화한 후 같은 날 23시 55분부터 다음날 00시 10분 사이에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검찰과장 임채진 등에게 합수부의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하라 라고 지시해서 내란 중임을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이 주장하는 이 공사에서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간략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윤석열의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 91조에 정한 군구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이긴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결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헌법 7조 4항과 계엄법 4조 1항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했다. 이 판시를 한 거 있습니다. 이건 피고인도 겸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 준비기일 전에 제출한 2016년 1월 14일자 의견서에서 이에 관해 기원에 진행 중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란죄에 있어서 국토 참전이나 국헌문란 목적은 모든 공범에게 존재해야 하고 적어도 자기 행위가 내란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없이 가담한 자는 소유죄 처벌하거나 또는 개개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뿐이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없으면 범죄가 너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공소장 23, 24면을 보게 되면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및 준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피고인의 아무런 관이 없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직교실 등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비상계엄 조치 내용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구체적 내용은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12월 3일 23시 23분에 발표하고 같은 날 23시 무렵에 발표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변인이 변론을 하셨습니다만 피고인이 특검에 주어가는 12월 3일 23시 55분부터 다음날 00시 10분 사이에 법무부 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같은 날 00시 25분 이후입니다. 약 00시 20분경에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장관님에 와서 계엄사령관 포고령의 위헌 소지 등을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인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고인 신문에서 나왔습니다만 12월 4일 01시 02분경 국회가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 같은 날 02시 18분경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6분 46동안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 해제 의결 요구가 통과되는 이상 해제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비록 김주현이 이 법정에서 모든 지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법정에 직접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피고인 수사기관부터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항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사령관 포고령과 특별지시 문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어서 한결 빠져나온 것이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문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검이 제출한 모든 걸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법무청사에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 아래에서 법무부가 따라야 할 매뉴얼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신용회, 임세진, 성재현, 배상업 등 법무부 간부들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윤석열로부터 그러한 특별지시 문구를 받지 않았다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0에 33면의 포고령 발령 및 구체적 폭동행위 부분에서 살펴보면 공소장 내용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그 계엄 포고령 작성과 발령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5, 38면에 있는 비상계엄에 따른 법무부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수명사항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 중 1항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사전에 이에 가담하거나 모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명백합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이 문건을 2개의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당시에 탁자에 놓여있던 비상계엄의 발령 시기, 발령 지역, 계엄사령관이 기재된 계엄 선포문을 받아서 접어서 상해에 넣어둔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계엄사령 포고령이나 또 출국금지 수용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등 지시사항에 담긴
문건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 이외에 당시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그 밖의 이상민, 조태열, 김용호 등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진술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당시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법무부 소가상을 지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과 함께 이 사건 비상기업 선포를 주도한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특별지시 문구를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공소장 38에서 51민에 있는 비상기업 선포 위헌 위법성에 관한 인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실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 또 이에 관한 대통령 비서실 정혜진의 반박, 또 국무총리 한덕수의 국회 예결위에서의 발언, 그리고 2024년 9월 6일 구자근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피고인의 답 발언, 또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등은 공소장 기재의 사실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피고인이 국회 2024년 9월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구자근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계엄의 효력을 갖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설령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하더라도 약 190석에 달하는 야당 의석을 감안할 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엄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다 하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예결위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중요한 종사 행위에 관한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국금지 관련 조치 부분입니다. 공소장 51에서 52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11월 3일 23:03분경에 출입국 본부장 배상갑에게 전해서 계엄 발생한 거 알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빨리 와라.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 대기시키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상세하게 변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배상합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정 설명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다시 강조를 드리면 10쪽입니다. 배상업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피고인이 계엄 당일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다는 통화기록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상업은 특검 1회 진술 당시에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특수본 조사 때는 테러 때문에 계엄의 선포를 생각했다는 부분을 생각하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기기 불문 상태에서 진술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이 법정 진술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잠깐만, 변호사님, 이 변론 시간도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사실은 특검에서도 좀 시간을 많이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변론도 이렇게 다 제가 하실 줄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종결하려고 했던 건 7시쯤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진행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사실 뭐 여기 재판 소송 당사자도 있지만 재판부 구성원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건 좀 곤란한 것. 그렇다고 제가 변론을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 지금 계신 변호사님도 세 분 더 진행하실 것 같고 최후 진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길에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오늘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재판장 그러면 재판장님 소송 지휘에 따르고 가급적이면 지금 서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서면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님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뒤에 변호사님도 다 하실 것 같으면 어찌됐건 마치는 게 맞고 우리가 변호인들도 다 변론 서면들을 냈거나 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암만 공판 중심주의 구술 심리주의라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말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혹시 이왕 여기까지는 왔고 그래서 박 장관의 박성재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께서 서면을 대체한다면 저도 그 상에서 한 10여 번을 마칠 수가 있죠. 오늘 좀 예정했던 대로 마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하고 싶은 말 끝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말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만 구술심리주의라 하더라도 일단 뭐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준비하신 걸 충분히 하시라고 제가 사실 기회를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놓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서 제가 제안해 드린 거는 뭐 생략하시기보다는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 제안해 드립니다. 네. 제가 송구합니다만 다음 목요일 날 다른 지방 재판이 있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7시 마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 제한하는 게 변론을 제한하는 걸로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저는 변론 제한도 생각 안 하고요. 예. 재판장님께서 소송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변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아니요, 제가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오후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원래 피고인 신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30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피고인 신문 끝난 것이 거의 4시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 늦어졌다는 것이 이제 제일 이 오늘 재판이 좀 늦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판장이 7시까지 재판을 끝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 변호사님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인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부분 다 (19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재판장님과 존경하는 두 분 판사님께서 엄격하게 따져주시리라 저는 믿고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이 무죄 추정에 관한 2개 대법원 판례 판사항만 낭독하는 것으로 변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5월 13일 선고 2010도 16,628 판결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명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은 많은 불일치와 모순이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이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라 믿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설령 관련 증거들에서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부디 피고인 주장에 현명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요구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정의 없는 때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경청해 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생략하셨더라도 제출하신 서류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나머지 변호인들께서도 아마 지금 이제 나오신 거 보니까 이제 절차를 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또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길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네. 서면들을 다 냈고 네, 네. 기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증거 증인들에 관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요약본을 진술하고자 했던 것인데 뭐 이거 진술 안 했다고 해서 특검이 뭐 불이탈을 맞는다거나 재판부께서 뭐 주목하실 부분을 누락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그한 뭐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기 오늘 오셨던 고강록 변호사님, 네, 아마 변론을 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혹시 뭐 서면을 지금 특검에서 논고문도 좀 참고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최후 변론 서면도 가능하시면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법원율국의 고강록 변호사입니다. 다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정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형벌의 원칙은 범죄의 경중과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이 사건 양형에 있어 전 정부의 정치적 공과나 이 사건 계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피고인의 개인의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오로지 피고인이 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 외에도 피고인이 살아온 경력,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위의 결과 등 모든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과잉 금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은 죄형 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피고인의 경력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의 재직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4일까지 16개월 정도 못 미치는 그런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2025년 4월 10일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4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기간을 제하면은 피고인이 실제로 법무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1년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언론을 봐서 다 알겠지만 피고인은 재직 기간 거의 대부분을 국회에 출석해서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인 질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작년 4월 10일 업무 복귀 이후에는 거의 매일 국회에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도 채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의 재직 시절을 가지고 이 사건으로 지금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사건 당시 역할도 피고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소 사실에 의할지라도 특별검사님도 사전에 피고인이 모의를 했다든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8시 14분 도착하고 8시 27분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법무부에 와서 간부회의를 개최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대책회의 이후에 바로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피고인이 이 내란에 산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 범죄 사실을 보면 대부분 검토하거나 지시하거나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그로 인한 실행행위는 없습니다. 누구를 출국 금지를 했다거나 수용 공간을 확보해서 누구를 구금했다든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됩니다. 가혹한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반하고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고인이 너무 부지런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그 일행과 가족을 버리고 바로 공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전 공직 생활 중 일관된 그런 태도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일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위원 중에 유일하게 어떤 대책회의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른 국민위원처럼 그 다음날 조금 미뤘다가 그 다음날 했으면은 이런 사건까지 오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형벌의 과잉 금치권 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법부는 국가법체계의 최고 보루입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호소, 법과 양심,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주실 것을 재판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피고인 이완계 변호인, 이준보, 전승수, 손경식 변호사는 결심에 지음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손경식 변호사가 대표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 제출했던 서면에 다 변론 서면에 돼 있는 것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난삽한 법률적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사건 신속한 공판 진행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시고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점 재판부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공판 관련 검사들도 수사 과정에 또 참여한 대부분의 검사들도 도를 지나친 이 사회적 압박,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기록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문명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이견의 노출이 격화되는 경우 법원의 심리 절차,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이 합의, 이게 공동체 존속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을 설득하고자 하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노력은 다 같이 존중받으며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의 이루어졌던 부분은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번 의견서를 통해서 개별적 쟁점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법률비서관 등 5인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등 4명만 참석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공적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진술했고 4월 20일 의견서에서도 또 오늘 제출한 변론서면 오늘 실제 했던 녹취록의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다라고 누차 그리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에 이른 특검에서는 오늘 이 순간 논구에서까지도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피고인의 객관적으로 한 말에 얹어서 윤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검사가 정치적 격변에 이르러 국회에서 선임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검사입니다. 객관 의무가 있어야 되고 증거를 가지고 법리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언적, 선동적 언어를 마치 정치인처럼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증거 없이 계속 동일한 내용이 공소 제기 때부터 급기야 오늘 논고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지속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 본 변호인은 기록을 전부 읽어보니 특검에서 수사 잘하셨다. 필요한 거 다 샅샅이 수사하셨다. 근데 어떻게 이런 수사 기록에서 이런 공소장이 나오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도 이 내용을 썼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논고에서도 이렇게 증거서술하고 이렇게 변호인과 공방을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논고에서 형량이라든가 비난은 좋은데 사실관계를 어짜리 수사 기록에 전혀 없는 내용을 여전히 있는 것이냐 특정해서 거론하면서 논고를 할 수 있는가. 이 재판이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한없이 무겁고 신중하게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난의 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형량의 의견도 특검이
그 판단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을 특정할 때는 있는 사실, 적어도 특검이 그 수사한 결과 밝혔던 이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 속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증거가 없음이 판명 났음이 누차 확인됐는데도 동일한 언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적절하지 못한, 더더구나 전 국민이 바라보는 그 특별검사가 기소하여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수사 기록을 그 조사하면서 재판을 이끌어온 이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별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나 그 특검법 규정의 해석 부분 말씀, 또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것이 증언이 가능한 안건 심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 및 국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재판부께서도 그 입증과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 준비명령도 내려주셔서 본 변호인이나 특검이나 충분한 주장을 다 개진한 것이고, 결국 그 법리 해석은 재판부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변론 서면 제출된 부분을 더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피고인이 기억에 반한 진술을 했는가, 앞전에 얘기한 부분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4명이냐 5명이냐의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이른바 5번째인 한정화마저도 자신이 모임의 참석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숨겼다. 일개 법률 비서관을 왜 숨겨야 될까요? 장차관급의 장관, 청장급이 4명이 모여서 살들 얘기하는데, 만일 그가 대통령의 최측근 속칭 그 굉장히 영향력이 센 비서관이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김건희와 어떤 소통이 되는 비서관이었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숨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개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막내를 숨기고 윗사람을 다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다 변론 서면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그 강한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 고발자인 국회는 헌법 64조의 규정 및 사건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타 기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조직과 행동 준칙을 규정하는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국회의 자율권은 의회주의를 보장하고 입법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되는 자주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스스로 정한 자신에 관한 규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어떤 정당의 컷오프에 관련된 얼핏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은 그 판결들, 결정들, 그분에 대해서 또 정치인이나 언론은 일단 비난을 하고 보는데, 본 법률 변호인은 법률 가서 읽어보고 너무나 타당하고 수긍할 만한 법리였습니다. 즉 지방선거 컷오프 결정에 관해서 정당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자율권이 있는데, 정당의 자율권은 판단과 선택, 결정에 대한 자율권이지 스스로 정한 그 절차에 관한 스스로의 준칙에 대해서 엄격히 기속돼야 된다는 건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 법률 그래서 효력이 정지당한 것입니다. 이 역시 같은 성격인 국회의 자율권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근거 없는 증인 소환 등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의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해서 크게 비난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증제 사후로 제출했던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거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피의 사실이고, 이완규 피고인과 법률 비서관 한정화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모임에서의 논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달랑 이겁니다. 근데 동일 같은 날 이완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법률 비서관 한정화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면 이 사건 모임의 논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라고 갑자기 판단이 바뀌었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기소 편의주의나 이런 것도 요새는 잘 인정 안 되지만 기소 도청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를 하여도 이런 공소권 남용에 이르는 그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고인 이완규가 그 피고인 신문을 안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제가 이 사람의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분에 걸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모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당신은 대통령과 동문수학관 절친이죠 했는데 뜻밖의 답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한 거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답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7구학번이고 그 당시 상황이 79년 11.6 사태부터 시작해서 12.12, 5.17 우리 겪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 3학년 때 뭐 그러다 보니 그 당시 합당한 젊은이다운 행동을 해서 3학년 때 81년 11월 20일 강제 징집됩니다. 특전사에 사병으로 배치됐습니다. 제대 얼마 남지 않은 상 83년 12월 훈련 중 부상으로 제대 몇 달 앞두고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학자일을 걷기로 했고 모교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2005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그 통상적인 검찰청법 입각해서 쓴 논문이 아니고 검사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 내지는 검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해서 검찰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저 사람의 논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논리적, 학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국내 학자가 유일하게 저 사람 하나뿐이었던 것이어서 그 변론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2017년 8월 부청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는데 당시 주목을 받았던 점이 저 사람의 퇴임의 변 때문에 검사들 2%에 썼던 퇴임의 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사표를 내면서 퇴임의 변을 썼던 건 뭐냐면 검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의 공정성 보장책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뭔 얘기였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사를 몇 단계를 뛰어넘어 그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것도 온당치 못하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제청 절차가 없었습니다.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서 그렇게 일개 평검 어찌됐건 평검사를 고검장급인 중앙지검장에 인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인사는 불공정한 것이고 중립성 확보에 참 막단 해가 될 것이다라는 퇴임의 변을 쓰고 퇴임을 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본 변호인도 피고인과 함께 윤 전 총장 변호를 했습니다. 그 후 예상 못했던 정치적 이완규 피고인이나 저는 전혀 윤석열이 정치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를 하게 되자 최대한 정치적 행보로 오해받을 행동을 우리 피고인 절차했고 특검이 의심하는 바와 달리 피고인이나 저나 어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국힘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색깔을 끼고 증거 없이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이완규 피고인의 생각과 살아온 내력도 잘 알고도 있지만 윤 정부 출범 당시에 피고인은 입각 제한을 강력히 거절했습니다. 강력히 거절했습니다. 급기야는 본 변호인에게 주변의 요청과 권고를 통해서 이완규를 설득을 해달라. 제가 3위를 설득했습니다. 부족한 대통령과 그 부족한 정부도 사람들 같은데 법률가다운 법률가로서 좀 대세게 인사에 들어가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냐. 제가 3위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장 초기 강요도 중에 마지막으로 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피고인에게 그 부분이 미안해서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시간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성수 변호사님 혹시 뭐 하실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박성재 피고인부터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배석 판사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마음 없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과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여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저는 대통령이 곧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대경실색하였습니다. 대통령께 지금 상황에 계엄이 맞느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용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저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 선포에 찬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머무는 동안 계엄 선포문 한 장을 확인하였을 뿐 업무 지시 문건이나 포고령을 받은 바 없습니다. 군대가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대접기인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과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과 같은 정치활동 금지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면한 초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 3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 이르러 12월 3일 당일의 CCTV 영상을 처음 보았지만 제 모습을 보고도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천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고 한 총리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설득해보라고 말씀드리고 한 총리께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이상민 장관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에 따라 들어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모습,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대통령에게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는 모습, 대통령을 설득하려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저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정신이 없었고 이 초유의 상황을 어찌하여야 할지 정신이 아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무위원과 수석들이 대통령을 열심히 설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계엄을 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과천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혼란을 좀 더 줄이고 업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을지훈련 등의 경험에 비추어 계엄 선포로 인하여 업무 변동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생각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지시행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이 이미 선포된 상황이었고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포고령은 발령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법질서와 법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려고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지훈련 등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며 비상경험 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업무를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 자체를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 이후 따라올 어려움에 대한 대비를 내팽개치고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계엄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받은 바 있었다면 제가 매뉴얼을 유무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검찰, 교정, 출입국 이외에 다른 부서의 실국장을 소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약 20여 분간의 법무부 회의가 끝날 무렵 참석자 누군가의 발언으로 포고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의 종료 후 집무실에서 헌법 등을 찾아보고 구상엽 법무실장과 포고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을 통해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결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본회의가 개최되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었습니다. 해제 의결이 있은 후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이후 1년의 상황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16개월간 경찰, 특수본, 특검에서의 조사,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이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신문 등의 과정을 통해 제 기억에 비추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에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한 행위를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이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제가 용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법무부 장관이고 계엄 선포 후 간부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 임무를 지시받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하였지만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정황 증거에 의존한 추측만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중대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의 추측과 왜곡으로 포장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법원에서만큼은 밝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를 받고 증언을 한 많은 동료, 후배 법조인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법조인으로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비참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제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해 주시고 저와 변호인들의 의견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완규 피고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 피고인입니다. 늦게까지 재판을 이끌어 주시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면서 적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왔고요.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형사사법제도, 법 개정 등 과정에 참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적정 절차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정도를 따라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참담하고 참 슬픕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윤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 중에 최 부총리가 2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임명 의무가 있다고 한 후에도 최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임명을 반대하였다는 것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청하다가 탄핵된 후 며칠 만에 최 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하였고 그 임명 시에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후 권한쟁의 심판 무렵에 마흔역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이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할 때의 의결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학설상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당시는 3분의 2설이 유력설이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견해를 채택한다면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불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효이고 따라서 부총리가 한 총리를 대항한 것도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가 행한 사실행위나 행정부 내부의 행위는 그 이전에 행해진 것을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행한 헌법기관의 임명이라는 법률 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겠는지는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3분의 2라고 하면 이미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여부도 다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심리가 종결돼서 한 총리 사건도 곧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가 이미 2명을 임명해서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곧 선고될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족수 해석이 결정될 것이니까 그 심판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후에 곧 헌재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의결 정족수 문제를 해석했고 이후 복귀한 한 총리가 곧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재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법리적, 사실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 의견도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지금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공판기일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들께서는 피고인들의 변호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측에서 제출한 서명과 주장 등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선고기를 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검 사건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를 고려해서 선고기를 정했습니다. 네, 판결 선고는 6월 9일입니다. 네, 6월 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네,
법정은 여기가 아닙니다. 서관 103호 법정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 서관 103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네, 103호 법정은 1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제가 변론 다 못하는 것은 공판 조서에다 좀 첨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문을 네네. 오늘 공판 조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지를 못하고 다 발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녹취록은 있습니다만은 네네. 첨부를 해주시면 아 예. 예,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논고문하고 네. 네, 지금 변호인들께서 최후 변론 네. 그리고 피고인들께서 최후 진술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에 다 처리해두겠습니다. 네네. 이 최종 의견서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